이제 증상 자체는 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원인 자체는 우리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이 자주 눌리는 곳들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인데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알고 계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하면서 돌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나온 신경이 이쪽에 있는 쇄골 쪽을 통과하면서 눌리는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신경이 우리의 이 팔꿈치 쪽에서 또 눌리는 우리가 주관절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에 가기 전 마지막 단계죠. 손목 터널에서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뭐 신경의 포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질환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민정 원장님,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들 이렇게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도 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팔 쪽에 있는 신경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이라는 게 우리 손목에 있는 이 부분에 터널처럼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간에는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에서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공간이 압박을 받고 신경이 압박이 돼서 정중신경이 압박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손가락,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 쪽에 뭐 저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경우에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수근관 증후군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실 때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팔렌스 테스트라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손목을 이렇게 마주된 상태로 좌우로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서 이 상태를 1분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 쪽으로 저림이나 뭐 통증이나 뭐 불편감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법을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검사법을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검사법이라고 이제 스펄링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고개를 45도 정도 돌리고 뒤로 약간 이렇게 후굴한 상태로 위에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 팔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신경의 포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자가 진단법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댁에서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신경의 포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근육이나 인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정윤성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대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다른 말로는 탄발치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손바닥을 보면 여기 우리가 손가락을 굽히는 데 필요한 굽힘 힘줄, 굴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근에 요 마디에 있는 부분에 종창이나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굽혔을 때는 손가락 뼈의 끝에 뭔가 걸린 느낌이 있다가 이 손가락을 펼 때 딱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그런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이게 바로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염증성 증상들이 많아요. 많이 붓기도 하고 통증도 심하고 한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만성화되다 보면 염증성 질환은 염증성 증상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인대가 만성적으로 퇴행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과 많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네,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인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또 다른 질환과 헷갈릴 수 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민정 원장님, 이 밖에도 손에 나타나는 관련된 질환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손에 나타나는 그 진단받는 질병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이런 관절염 증상들도 많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원인 불명의 다발성 염증성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이제 뻣뻣해지는 조조 강직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대칭적으로 뭐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아팠는데 오른쪽 좌우가 다 아프다. 그럴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가지 관절의 이상 뭐 손목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이나 여러 가지 3가지 이상 부위에서 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시간 그 아침에 조조 강직 증상이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랬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시간 이내로 그 뻣뻣한 증상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는 뭐 그 안 좋은 부위가 뭐 붓고 종창이 되고 만졌을 때 통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좀 덜 대칭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그 골 간격이 좁아졌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하나 더 그 시청자분이 그 걱정할 만한 부분을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그 앞서 팔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손에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이렇게 당기고 굽히고 팔꿈치를 굽히고 펴고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이 팔 쪽으로 많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뭐 경결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때도 손가락 쪽으로 뭐 뻣뻣하거나 뭐 통증이 생기거나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원인 질환에 따라서 손가락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윤석 원장님, 이러한 특정 원인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네. 질환이 없더라도 손에 있는 인대들이 구축되어서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손이 뻣뻣하거나 잘 안 쥐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관절에는 ROM이라고 하는데요. 관절 가동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 가동 범위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거의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가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상이 있었거나 어디가 통증이 있었거나 아니 질병으로 인해서 이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 기억이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 뇌는 이런 관절들의 가동 범위를 알아서 적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우리는 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인대의 구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체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깍지를 낀 채로 쭉 앞으로 뻗으셔서 이 상태에서 좌우로 비트시는 동작을 하루에 10분 정도씩 하시면 나이를 먹어서도 이 인대가 구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손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인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인대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점점 뇌에 다시 더 증가된 가동 범위를 입력시켜 주는 것 이외에도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침 치료, 부항 이런 것 외에도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봉침이 있습니다. 봉침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인대가 구축된 곳에서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작용도 하고요. 또 화침이라는 게 있어서 달궈진 침을 단자하거나 아니면 꽂혀진 침 위에다가
뜸이나 그런 쑥 뭉치 같은 것을 태워서 열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대에 열을 전달하여서 그 뭉쳐진 것을 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동기요법이라는 침법도 있습니다. 동기침법.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 생소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동기침법은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광범위하게 제가 적용하고 있는 침법인데요. 우선 해당되는 경혈 지점에 침을 놓은 다음에 시술자가 수동적인 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 이제 잘못 입력되어 있는 가동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가동 범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단 손가락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곳, 어깨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도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정윤석 원장님, 그렇다면 또 앞서 인대 문제로 인해서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동기침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에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해당되는 관절에 침을 다침한 상태에서 수동 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결절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치료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한 치료 방법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에는 봉침을 제가 많은 한의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봉침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멜리틴이라든지 아파민, 또 포스폴리페이스 같은 성분들이 이런 그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에 있는 결절을 해결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봉침 치료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혈순환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정윤석 원장님, 기혈순환이 잘 안 돼도 손가락 마목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시청자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혈호 증상이 있을 때도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의 몸의 기혈을 온몸으로 끝까지 잘 전달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엔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혈호 증상이 있게 되면 우리 손끝까지 잘 기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지금처럼 뻣뻣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의학에서는 비주사말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비위가 사지 말단에 바로 영양과 힘을 공급하는 장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허증이 있을 때에도 손 또는 발에 힘이 없어지거나 뻣뻣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심허려뿐만이 아니라 비허까지. 그렇다면 한의학적 관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 마모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민정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손가락에 이런 시청자분 같은 증상을 수지부 마목 증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마목에서 맞자는 마비되다 할 때 그 맞자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처럼 이상 감각이 있을 때 이 마, 그리고 목은 나무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뻣뻣해지고 이 가동 움직이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목이라고 해서 이 마목은 근육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고 자유롭게 굽히고 필 수 없을 때 이 마목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증을 살펴보면 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허로 인한 우리가 기혈이 아까 정윤석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혈이 허해서 생길 때 이 마 증상이 많이 나오고 목 증상은 이제 습담이나 어혈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유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 변증에 따라서 기혈로 인한 거냐, 습담으로 인한 거냐, 어혈로 인한 거냐 이렇게 각 변증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에 알맞는 치료가 병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정윤석 원장님이 침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민정 원장님, 침치료 외에 또 다른 한방 치료 어떤 것들을 받으면 좋은가요? 네, 한의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치료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침 치료도 많이 활용을 하고 뜸이나 부항이나 한약 치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변증별로 기혈증일 경우에는 기운을 보태주는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습담일 경우에는 이 습담을 제거해주고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이 도움이 될 거고 어혈증인 경우에는 이 혈액이 정체된 걸 풀어주면서 맑은 혈액을 공급되게 해주는 약 처방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뜸 치료, 부항 치료, 한약 치료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그렇다면 평상시에 좀 자극을 주면 좋은 혈자리 어디에 존재를 할까요? 아, 네. 팔 쪽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기도 알려져 있고 중요한 혈자리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곡지혈이라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여기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 그 주름의 끝부분, 이 부분을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팔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압하듯이 가볍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삼리혈. 수삼리혈은 이 곡지혈부터 팔목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었을 때 요쪽보다 약간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와 있는 요 아랫부분 여기를 수삼리혈. 수삼리혈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두 부위에는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눌러서 경결점을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혈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혈자리를 제가 합곡혈을 가져왔는데요. 합곡혈은 여기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을 이어서 여기에 우리 골짜기처럼 움푹 들어간 부위, 이 부위를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꾹꾹 눌러주면은 전체적인 우리 몸의 기순환도 도와줄 뿐 아니라 손 쪽으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가락